영원 펀드미디어 강병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삼성전자를 편입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반도체 산업은 돈 벌면 반절 이상을 재투자해야 돼요. 죽도록. 미세공정이면 100m 이제 계속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반도체 기업과 2차 전지 배터리 쪽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회장님이 보시기에 10년 뒤에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주식.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주식. 3, 4년에 없을 것 같아요. 그 회사의 주인이면서 뭐 만든지도 모르면 잘못된 투자죠. 그런 거예요. 과거 디플레이션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앞으로 계속 떨어져? 의심하셔야 됩니다. 금리가 오르든 유동성이 흡수든 그런 조정은 있을 거예요. 저렇게 봐요.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여러분, 북구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죠. 영원한 펀드 매니저이자 동학개미들의 동반자 강방천 S플러스 자산운용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국 자본인 시장에서 제가 1987년 이후에 30년 동안 있었나요? 그 과정에서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역사가 1992년에 외국인한테 자본시장을 개방했던 자본시장 자유화였는데, 작년 그 동학개미 그 700만 명? 300만 명 새로운 그 유입 동학개미 운동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뛰어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사실 한 번도 그렇게 그 대대적 열풍, 특히 공포스러울 때, 옛날에 그 몇 번에 걸쳐서 주식시장 유입이 있었거든요, 투자자들이. 근데 꼭 그때마다 그 시장이 흥분할 때, 막 소문 듣고, 그럴 때 주식시장이 참여했던 것,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 쓰라린 맛을 봤던 역사와는 정반이하게 그 작년에 처음으로 그렇게 외국인이 시장을 떠날 때, 또 금과 달러를 사재기 할 때, 오히려 우리 그 투자가들이 그 공포를 이기면서 주식 사는 매수 운동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역사적으로 엄청난 그 사건, 좋은 의미의 사건이에요. 그런 의미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회장님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1억 원으로 156억 원을 번 이제 전설적인 투자 레코드. 작년 올해 새로 이제 그 증시에 유입된 개인 투자자분들은 회장님처럼 그런 뭐 대박을 꿈꾸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내신 책 관점이라는 책에도 뭐 좋은 기업 고르는 방법, 뭐 좋은 기업을 고르는 여러 가지 측정 도구,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과연 그 회장님처럼 그렇게 대박을 거둘 수 있는 좋은 기업을 고르는 눈, 어떤 측정 도구를 사용해야 이렇게 대박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을 고를 수 있을까?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글쎄, IMF 때 제가 돈을 벌었던 것은 아마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굉장히 큰 운, 정말로 운이었고, 또 하나는 저 또한 용기의 대가였던 것 같다는 생각도 하면서, 작년에 이제 우리 시장에 뛰어들었던 그분도, 그 많은 분들도 용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작년에 좋은 성과를 보였잖아요. 지금부터는 두 번째 열쇠, 용기가 아닌 진정한 뭐죠? 그 학습, 공부, 노력, 그게 절실히 필요할 때다. 혹시 작년에 그런 결과, 그러니까 과정이 생략된 좋은 결과가 안 좋은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과정이 생략된 좋은 결과, 로또는 그렇게 길게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남대문 시장에서 그렇게 꾸준히 매일 돈 벌고 해서 샀던 돈은 오래 가거든요. 작년의 성과를 가지고 아주 주식 쉽네? 너무 쉬워. 곧 돈 벌겠구나 라는 것은 정말 과정이 생략된 좋은 결과가 만들어내는 잘못된 미래를 잉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책을 썼던 이유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초심자의 행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 많이 그렇죠. 벌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진짜 본래 실력은 이제 올해부터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회장님이 보시는 정말 좋은 기업 고르는 노하우,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늘 그래요. 늘 어렵죠. 사실 제가 책에 보면 11개 위대한 기업, 내가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거의 30년 동안 나는 이런 기업이랑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눈을 뜨면 내 일상을 지켜주고, 내 삶을 그 친구가 떠나면 내 삶에서 그 기업이 만드는 제품과 결별되면
내가 힘들어지고, 즉 고객이 힘들어지고 그런 것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떤 업종이 좋습니까? 지금 사야 됩니까 말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은 오래가지 못할 얘기예요. 진짜 좋은 기업이 뭘까라는 질서 속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기업. 그렇죠? 고객이 늘면 고객이 좋아하고, 그래서 고객이 들어오고, 그래서 고객이 좋아하고, 그럼 자동으로 기업이 돈을 버는 구조. 그런 기업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리드가 있는 기업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11개의 유형을 곱씹으면서 이거 뭐죠? 그러니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30년 동안 늘 저는 의심해요. 모든 사실을 의심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메리트 펀드 매니저한테 사실을 알라. 그리고 남들과 달리 그 사실을 해석해라. 그리고 진보를 위한 의심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엷은 프레임,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 속에서 그 가설을 충돌, 정반합적 충돌이죠. 충돌을 시켜서 얼충 예스,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다라고 하면 관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30년의 저의 치열한 그 관점 싸움의 관점의 의심의 결과로죠. 어떤 다른 책들 보더라도 투자에 관련 다른 책들 보더라도 의심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의심하고 그래서 충돌시키고 그래야지 잘 있게 된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하루에 수천 종의 시장이 거래되잖아요. 그 의미는 확률이 100%면 전 세계 돈이 자기 거예요. 전국적으로는. 전 세계 돈이 자기 거예요. 그렇죠? 매일 거래된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을 줄일 뿐이에요. 근데 그런 그 줄이는 방법을 누가 그 비법이라고 가르쳐주겠습니까? 안 가르치죠. 의심할 수 있는 영역을 둘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의심이야말로 여러분이 꿰찰 중요한 나침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의심하라. 그 주식시장 그 사고 파는 시점을 칵테일 파티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게 있던데, 근데 요새 근데 커피숍만 가도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주식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그 이론에 따르면 지금은 주식을 팔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칵테일 파티의 적용 범위는 그 시장의 문제예요. 주가 지수, 시장. 한국 주가 지수 시장이 얼충 다 왔어? 아니면 바닥이야? 라는 징후의 포착에서 칵테일 이론은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이제 칵테일 이론을 보게 되면 세 번째 단계를 보게 되면 펀드 매니저한테 주식을 물어보죠. 네 번째는 펀드 매니저한테 주식을 가르쳐줘요. 아마도 그 네 번째, 세 번째 단계는 잠재적 소유에 대한 고갈. 그러면 서서히 이제 그 뭐죠 가격에 대한 그 상승 여력을 소실되는 거예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시장적 관점에서는 칵테일 이론에 저는 3단계, 4단계라고 얘기해도 저는 그럴 것 같다. 동의해요. 하지만 사실 시장이라고 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거래될 뿐이잖아요. 좋은 기업을 우리는 좋은 기업만 찾으면 돼요. 좋은 기업만. 근데 과거만 하더라도 늘 주식하는 사람들이 좋은 기업은 찾지 않는 채 이것만 봐요. 경기가 좋대. 저는 경기 나쁠 때마다 돈을 벌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IMF 때 얼마나 경기가 나빴습니까? 작년에 경제가 얼마나 나빴습니까? 그때 오히려 돈을 벌어요. 왜? 기업의 행태하고 시장은 달라요. 근데 좋은 기업 많아요. 주가 안 떠도. 오히려 주가 안 뜰 때 자기가 사는 종목 오르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장적 관점에서는 칵테일 이론의 3단계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저는 오케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멋진 기업이 있으니까 그 기업과 함께하라 라는 의미죠. 그래서 개별 기업과 주가 지수는 다른 영역이다. 최근에 모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하신 말씀이 되게 이제 회자가 된 게 있었잖아요. 좋은 주식에 투자하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어라. 10년 뒤에 깨어나면 당신은 부자가 됐을 것이다. 사실 이게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 시점에서 회장님이 보시기에 10년 뒤에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주식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사실 저는 이제 좋은 기업과 오래 함께하는 것은 궁합에 맞아요. 궁합, 조화로운 질서예요. 그러면 뭐 결과는 보약 같아요. 근데 나쁜 기업, 나쁜 주식과 오래 함께하면 뭐 수면제 먹으면 바로 독약이죠. 그래서 진짜 이제 그런 속에서 좋은 것을 사놓고 좋은 거를 뭐라면 3년, 4년 후에 이 기업이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주식 3, 4년 후에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더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저는 수면제를 많이 먹어도 잠이 안 올 주식은 하지 말아라. 그게 나쁜 주식이다. 그럼 빨리 헤어져라. 라는 의미이고, 그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자기가 확인할 수 없는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왜? 주식은 기업이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주인 되면서 그 회사의 주인이면서 뭐 만들지도 모르면 잘못된 투자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바이오는 좀 위험하겠네요. 사실 저는 바이오 주식을 모르겠어요. 아. 사실만 그러니까 전 산업, 전 기업을 알 필요 없잖아요. 저도 펀드에 30년 동안 있으면서 저는 바이오 모른다. 나 그거 안 할래. 자기가 가장 잘하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해요. 자원을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잘 아는 분야. 그래서 저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뭐 에르메스, 루이비통 그런 게 물어봐요. 그게 앞으로도 많이 여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 샤넬 어때? 왜 샤넬은 존재 있지? 또 젊은 친구들이 막 게임한대요. 엊그제 이거 게임주가 10배 떴다며요. 10배 뜬 이유가 그 내용상으로 제 지면을 보니까 10배 뜨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기업의 내용을 보니까 여성 게이머들의 등장과 함께 최근에 1년 사이에 엄청난 그 밸류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여성 게이머가 지금 현상적으로 많이 늘고 있어? 라는 젊은 친구의 그 친구들이 잘할 거 아니에요. 그게 목격되면 결국 가치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부분 모르잖아요. 젊은 여자친구들이 뭘 하는지. 옛날에 사실 그 종로학원, 종로학원 학원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 메가스터디가 주가가 막 뜨잖아요. 근데 저는 메가스터디를 몰랐잖아요. 근데 그 메가스터디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굴까요? 엄마예요. 엄마들은 메가스터디에 돈을 쏠 거 아닙니까? 인강이라 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기 주변에 모든 가치가 존재하고 있는 꼭 자기가 쉽게 더 빨리 찾을. 그래서 저는 길을 열고 다니죠. 요즘 너 뭐 하나? 요즘 네 친구들 뭐해? 어디서 돈을 쓰지? 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치예요. 그래서 바이오에 대해서는 제가 몰라서 나쁜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잘 모른다. 하지만 바이오조차도 분명히 존재하죠. 왜? 인간의 생명을 지켜준 거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산업이에요. 다만 그 바이오 질서 속에서 진짜 내가 잘 알고 그 가치가 오래 갈 것인지, 두 번째 이익을 예측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이익이 덜 변동적인지 왔다 갔다 흑자 적자 피곤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익이 많이 확장할 것인지, 그런 점에서 바이오는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 변동성이 없는 바이오 주식을 찾고 싶은데 저는 그런 기업을 찾을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왕이면 사실 한 개 기업만 좋아해요. 우리 포트폴리오 보면 알겠지. 바이오에서는 아마도 그 많은 바이오 기업 중에 이게 지속성과 확장 가능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고 다른 바이오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삼성전자를 편입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삼성전자는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도리에 맞지 않다. 사실 우리는 수수료를 받잖아요. 운용 보수를 받단 말이에요. 운용 보수를. 이 고객이 S 플러스 펀드에 돈을 맡기는 이유는 삼성전자는 나도 좋은 줄 알아. 이거 말고 더 좋은 기업 찾아줘. 그래야지 정당한 보수를 받아. 라는 서로 간의 그 수탁과 위임의 질서가 있다고 봐요. 두 번째로는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게 미래 성장의 꿈을 담아내는 액티브 펀드의 명가를 만들게 되는 게 꿈이잖아요. 액티브 펀드는 뭐냐면, 액티브 펀드는 그 평균이 있을 때 평균 이상을 사라. 노력해서 평균 이상의 기업을 사서 멋진 결과를 내라는 게 액티브 펀드의 존재 이유예요. 삼성전자는 이 평균을 만들어서 거의 24%의 가중치가 있어요. 왜? 시가총액 비중이 24%니까. 그럼 뭐냐면 삼성전자 사자마자 평균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 쪽에서는 사실은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세 번째로는 반도체 산업의 저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목적은 뭐죠? 결국 그 기업이 만들어낼 이익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익. 근데 이익도 세 가지 이익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첫째, 손익계산서에서 제일 첫 번째로 목격되는
단기 순이익. 나이 관점. 나이 관점 뭐죠? 주주의 관점에서. 자,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어요. 단기 순이익이 1조 1조예요. 비용 지출이 없는,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이 B라는 기업은 5천억이 있어요. 현금적으로는 1조 5천이었다는 소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익이 1조라면 현금 기준으로 1조 5천억이 났단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은 이익이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 무슨 소리냐? A라는 기업은, B라는 기업은요. A라는 기업은 매년 투자하지 않으면 죽는 업을 하고 있어요. B라는 기업은 투자 안 해도, 조금만 투자해도 먹고 살아. 그럼 어떤 기업이 좋아하겠죠? 조금만 투자해도 번 돈, 그러니까 1조 벌어서 조금만 투자해도 미래 이익이 나오는 기업이 있고, 나오는 산업이 있는데, 어떤 기업은 벌었는데, 1조를 버는데 5천억, 7천억을 재투자하지 않으면 죽는 게임이 있는 기업이 있어요. 바로 반도체가 그거예요. 반도체는 그 과거 이제 10년 재무제표 이익을 이제 분석해 보면 이제 알겠지만은, 반도체 산업은 돈 벌면 반절 이상을 재투자해야 돼요. 죽도록. 매일 시벌이 나오잖아요. 삼성이 얼마, 몇십조 투자, 뭐 인텔 투자, TSL 투자. 근데 서비스, 게임 회사들은 번 돈에 10%만 투자해야 돼요. 네이버, 카카오는 15%. 반도체, SK하이닉스는 거의 7 내지 80%. 번 돈에. 그렇지만 뭐예요? 다른 기업한테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어떤 기업이 주주가 되어야겠죠? 다른 게 통일하다면 재투자 비용이 별로 안 드는 비즈니스가 좋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이게 퀄리티가 좋아야 된다. 이게 퀄리티는 조그만 투자를 통해서도 미래 이익을 담보하는 것.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당연히 저희 펀드는 그런 기업을 넣어야지 다른 것 넣지 말자.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싫어했고, 그리고 미세 공정이 진화될 때마다 삼성전자는 초격차로 2등짜리, 3등짜리를 뚝뚝 뛰어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100m 달리기가 옛날에는 미세 공정이면 100m 달리기 계속 있는 거예요. 딱 끝나고 1등이니까 또 있으니까 또 뛰고 해서 거기서 가장 잘 뛰는 삼성전자는 항상 2등보다 더 100m 달리기가 진짜 금방 끝나는 거예요. 미세 공정이 그 끝단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조금 있으면 하고 몇 초 오면 2등이 달라붙겠죠. 3등도 달라 몇 초 오면. 이제 그런 게임으로 반도체가 진화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의심. 당연히 좋은 기업이에요. 다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저희 관점에서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많은 비중을 거기에 투입하는 것을 저는 권하지 않아요. 그 최근에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올해 이제 증시를 주도할 업종 하면은 보통 이제 차화전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뭐 반도체는 아까 좀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자동차하고 이제 화학, 2차 전지 이쪽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2차 전지하고 반도체는 저는 이제 수면제 얘기도 했지만 이 얘기가 나오면 대장쟁이. 그러니까 치열한 싸움터에서 신나게 싸우는 전사가 되지 말고 싸우는 전사한테 무기를 만들어주는 대장쟁이가 되라. 반도체가 현재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싸우면 뭐가 좋죠? 대장쟁이가 최고잖아요. 뭐 칼 만들어주고 뭐 그런 기업이 오히려 좋다. 소재 부품 업체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관점.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기업이 배터리 아마 거의 죽잖아요. 유럽도 만든다, 뭐도 만든다, 테슬라도 만든다, 뭐도 만든다. 그런 전사가 되지 말고 그 뒤에 그 전사들한테 칼과 창을 만들어주는 대장적인 기업의 주인이 되라라는 메시지가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반도체 기업과 2차 전지 배터리 쪽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히려 대장쟁이를 찾기 위한 수많은 분석을 하죠. 그 소재도 분석을 해야 돼요. 소재가 한 번 써먹고 끝날 소재인지 계속 발생되는 소재인지, 그리고 이 소재를 가지고 진짜 돈 벌면 다른 경쟁자가 덜 뛰어들 소재인지, 수많은 또 이제 깊숙이 계속 들어가야 되지. 두 번째, 그 소재를 공급하는 지입장벽이 있는지, 그리고 밸류에이션, 혹시 이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높지 않을지 라는 분석 속에서 그 기업의 주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늘 고민의 의심해야 돼요.
다만 미래에서 제가 여전히 오래 함께할 기업이라면 이거예요. 세상의 진보, 역사적으로 엄청난 진보는 그 단초는 혁신이에요. 혁신이 성장을 만들고 성장이 소득을 만들고 소득, 이 지갑이 결국 소비를 만들어요. 이게 거대한 역사적 진보입니다. 늘 혁신이 존재해요. 이 혁신. 그래서 혁신이 성장을 만들고 성장이 소득을 만들고 소득이 소비를 만들어서 앞으로 영원히 존재할 사이클이에요. 선순환 구조. 그런 점에서 첫째, 혁신 기업에 늘 주목해라. 소비 중에서도 고부가 소비. 저는 그걸 하이엔드 인더스트리. 제일 끝단에 있는 소비 있죠. 모든 사람 돈 벌면 뭐 하고 싶어요? 결국은 건강하게, 재밌게, 즐겁게. 그리고 과시하면서 살고 싶겠죠. 그래서 저는 혁신적 기업, 군하고 럭셔리 같은 고소비,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해요. 고부가가치 소비.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플랫폼 산업. 플랫폼이라는 게 소비자가 늘고 늘면 생산자가, 공급자가 늘고 또 소비자가 늘고 쿠팡이 그렇죠. 네. 쿠팡이 가면 없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B라는 기업 가면 없어. 물건을 찾으면 없어. 근데 여기 A라는 회사는 있어요. 그럼 소비자가 여기로 와버려요. 그런 기업은 저는 굉장히 오래 갈 기업이다 라고 생각해요. 사실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저는 플랫폼 기업. 그래서 이제 저하고 저희 펀드는 가장 중요한 축이 혁신, 그리고 고부가 소비, 그리고 플랫폼. 이 세 가지 구도 속에서 최고의 기업과 함께하자. 그 최근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이제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 논쟁일 것 같은데 혹시 회장님이 보실 때는 이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논쟁할 가치가 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늘 세상은 가치가 가격을 만들고 가격은 가치에서 결정이 돼요. 저는 성장 가치주의란 단어가 옳다. 성장 가치죠. 성장주에서 왜 성장주는 가치주 아니야? 성장이 없는 가치는 존재하지 않아요. 성장에 더 주목하는 가치주냐, 전통적 가치주냐 라는 개념적 정의이지, 성장 가치주와 전통적 가치주의 과정에서 최근 4, 5년 사이에는 성장 가치주가 더 주목받던 역사이고 전통적 가치주가 언제 주목받아요? 라는 질문에 저는 답할게요. 네. 그런 속에서 전통적 가치주가 소외됐잖아요. 하지만 저는 성장 가치주의 여전히 가치가 늘 것 같아요. 여전히 앞으로도. 최근 우리가 목격했던 이 스마트폰을 기초 자산으로 한 플랫폼 사업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멋있는 산업이 없어요. 진짜 아마존, 알리바바, 애플, 와, 넷플릭스, 와, 대단한 업이에요. 경쟁자가 쉽게 못 들어와요. 애플 스토어에 올려놔야 돼. 거기 수수료 떼야 돼. 어떤 빅데이터도 클라우드 그 회사에서 돈을 주고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승자 독식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런 승자 독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13년 만에 생명을 다할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밸류 우리가 주는 가치선은 여전히 현재 우리가 목표하는 그들 기업은 여전히 갈 것 같아요. 여전히. 크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볼 때도 이런 그 애플, 아마존은 좀 PR이 비싸요. 확인된 PR이, 그걸 트레일링 PR이에요. 제 분기 기준으로, 지금 분기 기준으로 1년 동안 이익을 기초로 PR이 30에서 35 사이에. 근데 전통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 P&G, 이 샴푸, 그렇죠? 존슨앤존슨, 스타벅스, 맥도날드 그런 기업들도 PR이 25에 30 정도. 차이가 별반 똑같아요. 얼중 미국 소비재 기업, 다국적 소비재 기업. 이것도 PR이 좋지만은 저는 이 기업 좀 비싸도 더 사겠다. 그 최근에 이제 그 자본시장에서 성장주냐 가치주냐의 논쟁이 계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정부들이 엄청 돈을 풀고 있고 양적완화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은데 혹시 이거에 대한 회장님 생각은 좀 어떻게 되세요? 그 세상은 늘 바뀌어요. 앞으로 과거 디플레이션 물가가 계속 떨어져 앞으로 계속 떨어져? 의심할 때가 됐다. 디플레이션이
아마도 혹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지금은 그 시점이 와 있고 저도 동의해요. 저는 세 가지 점에서 혹시 과거 15년 동안 그렇게 돈을 뿌려 그렇게 금리를 내려도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일까? 첫 번째는 저가의 중국산 제품의 세계적 침범, 낮은 생산 요소를 기초로 만들어진 중국산 제품의 저가의 수출이 낮은 물가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그 낮은 싼 중국산 제품이 뭐를 통해서 우리한테 왔죠? 바로 쿠팡과 알리바바, 아마존 같은 새로운 유통 질서 속에서 또다시 가격이 안 올랐어요. 그렇죠? 유통혁명이에요. 세 번째로는 과거 수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기업은 작동 원리가 뭐예요? 경쟁력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저원가.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가격. 그러니까 제조 원가가 싼 곳으로 막 갔던 역사예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아마도 디플레이션을 만들었다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는 하나씩 의심하고 싶어요. 첫째, 중국의 낮은 가격, 중국의 싼 물건이 왜 만들어졌지? 나는 중국의 낮은 인건비를 기초로 만들지 않았냐. 근데 중국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최근 10년 사이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건비가 낮았는데 그걸 기초로 중국산 제품이 쌌는데 저는 인건비가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다면 중국산 물건이 비싸질 수도 있겠다. 두 번째로는 쿠팡이나 알리바바, 아마존을 통한 유통혁명, 유통혁신을 통해서 소비자 잉여가 많았는데 그것 또한 거의 임계점이 있지 않느냐. 계속 쿠팡이 뭐 싸게 주겠어요. 지금 현재 난리잖아요. 그 쿠팡 뭐죠? 갑질한다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것도 거의 임계점이 왔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자유무역을 기초로 한 기업들의 경쟁. 바로 뭐죠? 제조 원가가 낮은 곳으로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같은 질서 속에서 최근 어떤 현상이 들어가죠? 아니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백신도 못 만들고, 백신도 미국에 하나도 없어. 공장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 뭐 배터리도 공장 없으니까 자동차 못 만들고 반도체도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너 우리나라 와서 만들어. 너 만들어. 가격 비싸도 돼. 지금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당신의 공장은 우리나라에 있어야 돼. 라는 리쇼링이 지금 붐인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아마도 낮은 물가를 만드는 환경이 서서히 바뀌는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그 의심 속에서 본다면 여전히 앞으로도 이렇게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이렇게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정책이 통할까? 혹시 이 부분이 내 생각대로 뚝뚝 오르면 유동성은 흡수할 것이고 금리는 올릴 것이고 그러면은 과잉 유동성 속에서 어디로 갔죠? 그 돈이? 패시브 펀드, ETF로 갔어요. 왜? 내가 패시브 펀드를 악마의 길이라, 악마. 마르크스보다 나쁜 애들. 왜 그래? 이 패시브가 왜 나쁘냐면 좀 더 좋은 기업은 찾을 생각하지 않고 좀 더 혁신 기업은 찾을 생각하지 않고 좀 더 괜찮은 기업은 찾을 생각하지 않는 채 어떻게 돼? 평균값을 넣어버려. 평균만 사줘. 그러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 매니저가 공부 안 해. 게으른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게? 1년 동안 골프 치다가도 전화 받아. 어디서? 야, 삼성전자 어제 벤치마크 얼마 했어? 18%. 오늘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많이 올랐어. 삼성전자 벤치마크 24%예요. 야, 그럼 빨리 24% 사.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두 번째로는 또 문제가 있어요. 좋은 투자는 뭐예요? 얼른 팔고 떨어지면 사야 돼요. 맞잖아요. 작년 우리 동학개미가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쌀 때 샀던 거예요. 가장 투자의 성공 원칙은 좋은 기업과 함께 하라. 그리고 이왕이면 싸게 사라. 그리고 수면제 먹어라. 그럼 보약이 된다. 보약이 된다. 이거죠? 근데 뭐예요? 패시브 펀드는 오르면 벤치마크 올라요. 오르면 벤치마크 올라. 더 사라는 손이에요. 오르면 더 사. 이게 말이 돼요? 오르면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말이 됩니까? 이게 패시브 펀드 정체예요. 테슬라가 50조일 안 사고 테슬라가 500조이니까 S&P 500주에 편입되니까 더 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패시브 펀드는 과거 13년에 엄청난 유동성이 만들어놓은 게으른 펀드가 이 승자의 게임이다. 저는 이거 옳지 않다. 만약에 거꾸로 유동성이 흡수되면 그 질서 속에서 올랐던 기업들은 충격을 받겠죠. 그만큼 더. 그러면 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좀 여쭤보자면 이게 인플레이션을 시장에서 우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가 같이 오르게 되면서 이제 성장주들이 이제 그동안 고평가받을 수 있었던 할인율들이 같이 오르게 되잖아요. 뭐 회장님 좋아하시는 이제 뭐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애플 같은 이렇게 이제 기존에 고평가 받아왔던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제가 여기 성장 가치주가 많이 올랐는데 오른 이유는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본질적 가치가 좋아졌어요. 새로운 플랫폼 기업으로서 과거에 볼 수 없는 엄청난 승자 독식의 플랫폼 기업이었고 또 하나의 근거는 바로 유동성에 따라서 그 돈이 1억 기업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또다시 이런 기업, 그러니까 이 성장 가치주는 밸류,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의 좋은 비즈니스 모델의 그 관점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만 유동성에 따라서 끼어들 수급 때문에 샀던 만큼은 좀 더 충격을 받겠죠. 다른 기업보다. 아마도 할인율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13년 동안 뿌려졌던 엄청난 동의 대가로 패시브 또는 ETF를 통해서 그 기업들에 몰렸던 수급적 요인의 충격은 더 좋아져서 그쪽으로 돈이 쏠렸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충격은 더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이 지나면 다시 밸류에이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잠깐의 조정은 있겠지만 결국에 길게 그렇지. 봤을 그 때는 조정은 네. 아마도 바로 유동성,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든 유동성이 흡수되든 간에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그 거꾸로의 세상, 과거 수많은 돈이 그쪽으로 왔으니까 그만큼 빠져나가면서 그런 조정은 있을 거예요. 저렇게 봐요. 사실 이거 보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뭐지? 회장님이 요새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뭘까? 그거는 법에 걸려. 법에 걸려요. 그렇다면 2030 세대들의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아까 그 연금. 연금 있죠? 연금. 사실 저는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이 지금 저는 이때가 바로 칵테일 이론. 시장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 않다. 좋은 기업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고, 왜? 늘 존재하니까, 위대한 기업은. 다만 이제 돈을 빌리지 말고 이때는 돈 빌리면 안 돼요. 빌리지 않아도 자기 돈이 있어요. 어디에? 연금이 있어. 회사 가면 연금 다 있어요. 그렇죠. 연금 다 있어. 연금 얼마인 줄 알아요? 260조 원. 우리나라 연금 구조가 3층 구조예요. 3층, 1층이 뭐예요? 국민연금. 1층, 2층이 뭐예요? 퇴직연금. 이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3층이 뭐예요? 개인연금. ISA 등등. 3층 구조라고 얘기해요. 연금의 3층 구조. 1층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하는데 자기가 운용을 못해. 두 번째,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같이 돈을 내서 자기 거예요. 가입자 거예요. 우리 직원 거예요. 이 연금. 이것은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지정할 수 있어. 근데 이 돈이 256조 있어요. 그중에 주식이 너무 적어. 10%는 10%도 안 돼. 자기 연금이 어떻게 돼 있다고? 주식은 없고 채권과 예금으로 다 해요. 작년에 그 연금이 수익률이 2%밖에 안 됐어요. 주식은 30%, 40%, 100% 될 때 빨리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 이 연금을 공부를 해야 돼요. 빚 내서 주식 생각하지 말고 그건 연금 가서 우리 내 연금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알려줘요. 디폴트 옵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거 해도 좋지만은 어쨌든 저는 우리 그 연금 가입자들이 깨어 있는 연금 자산의 그 혁명가가 돼야 될 때다라고 생각해요. 관심을 좀. 그럼 왜냐면 250조 개인연금이 120조예요. 총 합이 얼마예요? 370조. 370조이 10%도 아닌 이게 주식 5%. 그러면 그게 20%가 는다. 그건 얼마예요? 70조 원이 이 시장에 들어와요. 뭐 작년하고 올해에서 이제 신규 유입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좀 장이 별로 안 좋으면서 좀 많이 불안해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 뭐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께 혹시 뭐 회장님의 조언이나 뭐 이런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단은
가장 기본 원칙은 투자자의 자세예요. 일단 좋은 기업과 함께하라. 좋은 기업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주변 삶을 지탱하는 기업 그거예요. 그거 비법 듣지 말아라. 좋은 기업 그리고 이왕이면 쌀 때 지금 아니고 지금도 한다면 나눠서 살아. 나눠서 몰라. 저점은 몰라요. 저도 몰라. 뭐 조정 받을지 몰라요. 좋은 기업 나눠서 분산은 두 가지 분산이 있어요. 종목의 분산이 있고 또는 펀드의 분산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시기의 분산. 시기의 분산. 분산해서 오래 함께하라. 그러면 돼요. 그리고 지수는 저는 몰라요. 지수보다는 이제 좋은 개별 기업. 기업적 네. 그게 제 일이니까. 네네. 알겠습니다.